적을 위해서 내담자를 희생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다음,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의 가족이 내담자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필요하다면 가족의 이해와 참여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상담심리사는 직업 문제와 관련하여 내담자의 능력, 일반적인 기질, 흥미, 적성, 욕구, 환경 등을 고려하면서 내담자와 함께 노력하지만 내담자의 일자를 찾아주거나 근무처를 정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다양성에 대한 존중입니다. 첫 번째, 상담심리사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존엄성, 가치를 존중하며 연령이나 성별, 인종, 종교, 성적인 선호, 장애 등을 이유로 내담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하며 상담심리사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이 상담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인식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상담심리사는 자신의 고유한 가치, 태도, 신념, 행위를 인식하여서 그것이 어떻게 다양한 사회에서 적용되는지를 깨닫고 있어야 하며 내담자에게 자신의 가치를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담자의 권리입니다. 내담자는 비밀 유지를 기대할 권리가 있고 자신의 사례 기록에 대한 정보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상담 계획에 참여할 권리, 어떠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거절할 권리, 그런 거절에 따른 결과에 대한 조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에게 상담의 참여 여부를 선택할 자유와 어떤 전문가와 상담할 것인지를 결정할 자유를 줘야 합니다. 내담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제한점은 내담자에게 모두 설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미성년자 혹은 자발적 동의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내담자일 경우 상담심리자는 이러한 내담자의 최상의 복지를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합니다. 다음에 상담관계입니다. 상담관계에서 첫 번째로 이중관계입니다. 상담심리사는 객관성과 전문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중관계는 피해야 합니다. 가까운 친구나 친인척 등을 내담자로 받아들이면 이중관계가 되어서 전문적 상담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다른 전문가에 의뢰하여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상담심리사는 상담할 때에 내담자와 상담 이외에 다른 관계가 있다면, 특히 자신이 내담자의 상사이거나 지도교수 혹은 평가를 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경우라면 그 내담자를 다른 전문가에 의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불가능하고 내담자의 상황을 판단해 볼 때에 상담관계 형성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면 그 상담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담심리사는 어떠한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상담자와 상담실 밖에서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의 관계에서 상담료 이외에 어떤 금전적, 물질적 거래 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성적인 관계입니다. 첫 번째,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와 어떤 종류이든 성적 관계는 피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두 번째로, 상담심리자는 이전에 성적 관계를 가졌던 사람을 내담자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상담심리자는 상담관계가 종결된 이후 최소 2년 이내에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 상담 종결 이후에 2년이 지난 후에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에도 상담심리사는 이 관계가 착취적 특성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대가성 성적 착취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세 번째로, 여러 명의 내담자의 관계입니다. 상담심리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둘 혹은 그 이상의 내담자,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 또는 부모와 자녀,
이런 내담자에게 상담을 제공할 것에 동의할 경우에는 상담 심리사는 누가 내담자이며 각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맺게 될지 그 특성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상담을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만약 그러한 관계가 상담 심리사로 하여금 잠재적으로 상충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한다면은 상담 심리사는 그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거나 조정하거나 그 역할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크게 다섯 번째로 정보의 보호입니다. 첫 번째, 사생활과 비밀 보호입니다. 상담 심리사는 사생활과 비밀 유지에 대한 내담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담자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는 내담자나 내담자가 임한 법적 대리인에 의해서 유예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심리사는 내담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문서 및 구두상의 보고나 자문 등에서 실제 의사소통된 정보만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네 번째로 상담심사는 고용인이나 지도 감독자, 사무보조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도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이 보호되도록 주지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록입니다. 법, 규제 혹은 제도적 절차에 따라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에게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상담 심리사는 녹음 및 기록에 관한 내담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녹음을 하거나 어떤 기록을 남겨야 될 때는 내담자의 동의를 반드시 구한 다음에 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 상담 심리사는 상담과 관련된 기록을 보관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공개할 때는 반드시 내담자의 직접적인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비밀 보호의 한계입니다. 자, 이러할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담자의 생명이나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내담자의 동의가 없어도 내담자의 동의 없이도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관련 전문이나 사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담 시작 전에 비밀 보호의 한계를 미리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정보를 가졌을 때는 그 질병의 위험한 수준으로 노출되어 있는 제3자에게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제3자에게 이런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내담자가 자신의 질병에 대하여 그 사람에게 알렸는지 아니면 조만간에 알릴 의도가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법적으로 정보 공개가 요구될 때는 비밀 보호의 원칙에서 외이지만은 법원이 내담자의 허락 없이 사적인 정보를 밝힐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상담자는 내담자의 관계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요구하지 말 것을 법원에 요청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비밀 보호의 예외 및 한계에 관한 타당성이 의심될 때는 상담자는 동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위에도 상담 연구와 관련된 연구 계획과 책임 문제, 심리 검사와 관련된 내용, 윤리 문제 해결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담자의 윤리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상담자 윤리 내용이 많은 부분인데 학습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